안녕하세요. 모두공인 로지컬 민법 장현명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실시됐던 공인중개사 시험 1차 시험 민법 과목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일단 참 여러모로 참 슬프죠. 시험도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들게 나오고 밤에도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참 그 와중에도 뭐 일을 하고 있는 저도 참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참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좀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이도 자체가 높았거든요. 난이도도 높고 그다음에 문제도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무가치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가치한, 가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문제라서 개인적으로 문제에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렇게 시험이 나올까라는 의문을 갖게 될 텐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요 이렇게 이상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사람 괴롭히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향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나왔으면 내년에 이렇게 안 나와요. 내년에는 상식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굳이 괴롭히려고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굳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갖고 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험 보셨을 때 일단 문제 길이도 어마어마하게 긴 것들이 많고 박스도 쓸데없이 많기도 하고 박스도 좀 헷갈리게 내는 것들도 많고 되게 자잘하게 함정을 파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내년 시험을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시험까지 봤는데 이 정도 난이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공인중개사 보지 마세요. 그냥 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는 정말 치사하게 낸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사하게 내는 시험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문제들을 좋은 문제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343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난이도 중과 하에 해당하는 게 이제 70, 상에 해당하는 게 30. 그래서 이걸 버리자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난이도 상중 하로 놓고 봤을 때 난이도 하인 문제가 30보다는 적었어요. 예. 그 다음에 난이도 하와 중의 문제가 한 70 정도 선 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한 60에서 65 정도가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점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틀렸어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문제가 15개예요. 15개. 원래 시험에서는 아무리 343이라고 공부를 해도 시험이 상식적으로 나오면요 15개가 아니라 10개 정도 선이면 정말 이 지문은 좀 내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은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 속하는데 이거는 난이도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치사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해설하기도 좀 그래요. 이걸 왜 내가 해설을 이런 문제까지 해설을 해야 되나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정도 시험입니다. 근데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스케줄대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개를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5개 틀리게 되면은 그래도 60점은 넘거든요. 그렇죠? 62.55라고 하는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합격선 자체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그냥 문제를 평가하는 거지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학개론 문제도 보고 민법 문제도 보고 시간은 가고 있고 근데 평소랑 다른 지문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일단 정신적 충격을 받아버리게 되면 15개보다 플러스 더 틀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게 1차 시험에 좀 실패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합격하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약간 생각하기에 1, 2차 시험을 같이 보셨는데 2차 시험 점수가 훨씬 더 좋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일단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이례적인 시험을 전제로 했고 이례적인 시험을 모델로 해갖고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원론적인 원칙적인 그리고 예년에 항상 좀 통상적인 평균적인 시험을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들 중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문제로서 가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쓸데없이 괴롭히기 위해서 냈다라는 게 많아요. 당장 41번부터 그렇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해당하는 것,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취소, 추인, 동의, 유증, 해제, 이것만 봐야 돼요. 해제는 계약 상대방이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있는 거고, 계약 취소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있는 거고, 계약에 대한 추인이니까 계약. 그쵸? 그 다음에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닌데, 근데 손자에 대한 부동산 유증, 내 재산을 손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유증, 이건 유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유증이라는 것 또는 유언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법률행위에 있어서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가 있고 단독행위 중에는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외우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유언이라는 거죠. 유언 또는 유증. 유언이나 유증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깨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회기총 때나 깨알 때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 때나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손자에 대한 이렇게 써놓잖아요. 헷갈리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라는 거예요. 1번부터 이 짧은 문제에서 시간 엄청나게 잡아 먹으란 얘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4번. 뒤에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딱 핵심 키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게 핵심 키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을 막 파요. 41번 이거 틀렸어도 제가 뭐라고 안 할 거예요. 42번 무효인 법률행위 풀으래요.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사가 임대인으로 중개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지금 중개 의뢰인이 임차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효가 돼가지고 얘가 쫓겨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효 아니에요. 그렇죠?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효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외적인 판례로, 이례적인 판례로 나왔어요. 3번 민사사건에서, 자 민사의 성공보수, 이거는 유효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형사가 무효고. 4번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거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실수로 칭하였고,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거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매도인 입장에서 실수예요. 실수면 어때요? 실수면은 매수인의 뭐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하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폭리 의사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용상 어떤 걸 놓고 보냐면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으나 폭리 의사도 없고, 그렇죠? 실제 가격에 대해서 2배라고 하는 가격,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무효사유를 찾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효예요. 유효. 5번 오로지 보험사고 가장, 보험금 취득할 목적. 그죠? 보험금을 취득인데 여기서 뭐라고 함정 팠어요? 여기 하나 뺐지. 부정. 그죠? 부정 취득, 보험금 부정 취득이면 우리가 그냥 당연히 무효라고 그냥 바로 5번에서 다 했을 건데, 안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거죠. 그죠? 보험금을 부정 취득했다. 보험사고 가장해가지고. 그럼 어때요? 그럼 당연히 무효죠. 무효. 그렇죠? 5번이 무효입니다. 2번은 풀어주셨어야 돼요. 함정은 있었으나 풀어주셨어야 돼요. 43번에서는 아이고 이건 왜 이러는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통정호의 표시에 대해서, 자 통정호의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다면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통정. 그죠? 상대방 간에 서로 합의가 있는 거죠. 그죠? 가장행위가 무효인 거면, 은닉행위가 무효이다? 가장행위, 매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은닉행위, 증여 는 유효할 수 있다. 그렇죠? 부동산 증여 숨기기 위해서 매매인 것처럼 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유효잖아요. 유효. 3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에게 통정 허위 표시한 경우, 본인은, 자 볼까요? 대리인의 잘못은 본인의 잘못이죠. 동일한 거죠. 그렇죠? 본인은 선의 제3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라, 그렇죠? 본인과 대리인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죠. 같은 사람이죠. 제3자에 될 수 없습니다. 4번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질문인데 뭐 때문에 그 누구도라고 하는 이거, 왠지 객관식 문제에서 그 누구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에이 설마 예외가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치졸하게 낸 거예요. 이제 치졸하게 낸 거예요. 아주 졸렬하게 낸 거예요. 시험 문제를. 이런 걸 도대체 왜 써야 돼요? 헷갈리라고 쓰는 거잖아요. 헷갈리라고.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그럴까요?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이 선의 제3자는, 이 사람은 누구라도 무효 주장해봐야 뭐예요? 자기는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세상에 한 100년 지나도록 판례가 나오다 보면은 뭔가 희한한 건수 하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희한한 건수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론상 그렇게 희한한 건수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굉장히 희박하긴 한데 어쨌든 이 문장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쉴 데 없이 시간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5번 가장 소비대 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 양수인은 자 가장 소비대 통장 허위 표시 채권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통장 허위 표시가 있고 선의의 양수인 선의의 제3자. 5번은 제3자죠. 제가 108조 2항에 나오는 제3자하고 해제에서의 제3자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08조 2항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해제에서의 제3자보다 108조 2항에 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다 그랬어요. 왜? 해제에서의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어야 된다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좁아요. 그렇죠? 단순한 뭐 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웬만하면 108조 2항은 그림만 그려놓고 선행행위, 후행행위 요것만 그리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도 이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44번 문제 볼게요. 4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는데 이것도 좀 그래 저는. 이거는 쉬워요. 쉬운데 길죠. 기니까 우리한테 좀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예요. 볼까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자,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인데 뭐예요? 당사자가 허가를 신청했어요. 허가를 신청한 건 이행의 착수? 착수 아니죠. 착수 아니에요. 기억 틀렸어요. 기억 틀렸어. 기억 땡. 자, 니은 볼까요?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협력 안 하면 뭐예요? 소송 제기하면 된다 그랬죠. 소구할 수 있다. 이거 문장 소구라는 게 소송으로서 구한다라는 표현을 몰라갖고 틀렸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예. 디귿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자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해요. 그렇죠? 불능임이 명백하고 존속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 확정적 무효. 그렇죠? 예. 뭐예요? 이행 불능에다가 거래 존속도 바라지 않으면 당연히 뭐예요? 허가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예. 리을 매매 계약 후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자 지정이 해제돼 버리면 뭐예요? 곧바로 그냥 유효가 돼버린다 그랬죠. 지정 해제되면 그냥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재지정되더라도 일단 유효가 된 거는 그냥 남겨둔다 그랬죠. 그렇죠? 여전히 아니에요. 그냥 확정적 유효예요. 확정적 유효. 그러니까 리을 틀렸어요. 리을 틀린 거 제끼고 나면 3번 답 나오죠. 이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틀리면 제가 좀 화낼 수 있어요. 45번 이거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돼요, 이건. 예. 틀려도 돼요. 왜냐면은 취소에 대해서 이제 범위 외의 답인데, 자, 2번은 명확하게 맞는 거죠. 그렇죠? 3, 있은 날.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한 날로부터 10년. 그렇죠? 그 다음에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 즉 소급적 무효. 그렇죠? 3번도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취소권을 소멸한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제한 능력, 즉 뭐 미성년자 법률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존이익 요거는 우리 책에서 분명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답은 1번이 틀렸어요.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드렸는데 제한 능력자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거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혼자 가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혼자 가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꼭 부모한테 동의를 얻어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환불해 주세요라고 하면 취소된다고요. 그렇죠? 예. 동의? 법정 대리는 동의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어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렇죠? 45번도 약간 범위 외인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맞추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고생은 하셨을 것 같아요. 46번 조건인데 조건에 대해서 이것도 맞춰줬어야 돼요. 이건 맞춰야 돼요. 이거 뭐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자, 조건 성취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조건 기한은 항상 기본 원칙이 뭐예요? 장래효잖아요. 그렇죠? 조건은 의사표시로 소급시킬 수 있는데 기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죠? 자, 조건이 해제 조건이든 뭔든 간에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거다. 즉 불법 조건이에요. 그럼 뭐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아예 뭐예요? 법률행위 전체 무효. 그죠? 전체가 무효.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 사람 죽이면은 내가 집 한 채 줄게. 그럼 조건만 무효예요? 내 집 한 채 줄게가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말이 안 되죠. 네. 3번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즉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이행해야 된다. 그럼 기한이에요. 그렇죠? 않는 것으로 확정됐을 때 이행 안 한다. 그러면 조건이에요.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 드려요? 야 다음 사람 들어오면 다음 임차인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보증금 받아서 너 줄게 그때까지 기다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음 사람 못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그냥 보증금 줘야지. 불확정 기한. 4번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최고와 함께 기간 내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일단 한 번 기회를 더 주고 해제한다 그랬어요. 5번 신의 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의 성취가 없었던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반시 행위가 있을 때 그러면 언제 성취됐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반신이 행위 시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 예상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기준이다라고 해서 조건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보면 까다롭게 조금 말 그대로 치사하게 또는 치졸하게 낸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가 문제 풀 수는 있어요. 47번 보겠습니다. 갑은 그 소유 X 물건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뭐예요?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이에요. 그렇죠? 을이 사망하면 을의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돼요? 대리인이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소멸사유라 그랬잖아요. 승계 안 돼요. 끝. 답 땡. 아 얘가 죽었다고 얘 자식이 대리인인데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렇죠? 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건물의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 잔금, 수령은 할 수 있죠. 수령은 이행이니까 그렇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수권행위는 묵시적으로도 웬만하면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건 거의 다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그랬고 4번 을이 대리하기 전에 갑이 철회한 경우 웬만하면 소멸. 그렇죠. 철회하면 소멸하고 당연한 얘기고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해요. 자신의 X 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인이 을이 돼버리면 뭐예요? 자기 거래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을이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갑이 오케이 해주면, 허락을 해주면은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자기 거래 또는 쌍방 대리 모두 가능하다 그랬죠. 허락이 되면.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이것도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48번 보겠습니다. 48번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온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다. 그러면 원칙은 공동이 아니라 각자가 원칙. 그다음에 대리 행위로 인한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누구 거예요? 본인 거죠. 본인 거.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인은 뭐예요? 본인의 수족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3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어요. 이전 등기가 되면 뭐예요? 등기에는 추정력을 미치고 추정력에는 뭐예요? 대리권의 존재라고 하는 것까지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다라고 누가 대리권 없음을 무권 대리를 증명하는 즉 무효를 주장을 하는 본인에게 있다. 이것도 우리가 봤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깨알에서도 봤고 여러 군데서 봤어요. 모의고사에서도 봤고.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한 대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선 본대니까 4번 틀렸고 5번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책임으로 그렇죠? 완전한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면은 선임 감독사 책임만 지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48번, 49번 계속 옳은 것을 묻는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옳은 것을 묻는 지문은요. 체감 난이도를 높여놔요. 사실은 훨씬 더 틀린 거 묻는 것보다 옳은 거 묻는 게 좀 더 우리의 체감 난이도를 높여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전체적으로 기본 체감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치사한 문제가 앞장서 일단 나오기 시작하고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한 거죠. 1번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6조 표현들인데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면 아니 뭐가 있어야지 넘지 그렇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 못하죠. 그렇죠?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복대리의 경우에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랬고 대리 행위가 강요규정 위반이면은 표현 대리 절대 성립 못한다 그랬고 법정 대리인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죠. 그렇죠? 법정 대리가 안 되는 건 뭐예요? 125조만 법정 대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수요 표시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5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어디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항상 뭐예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분 행위시 기준 판단이라고 하는 거 항상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풀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50번 문제 볼게요. 대리권이 없는 갑은 을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대리하여 무권대리예요.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무권대리 있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니까 표현대리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와 함께 지문과 함께 그림 좀 그려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한번 좀 지우고 그려볼게요. 대리권 없는 갑은 을 소유 X 부동산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번에는 을이 본인 그 다음에 갑이 대리인 그 다음에 병이 상대방 요 그림이네요. 그렇죠? 근데 얘가 무권 대리인이에요. 무권 대리인. 얘는 선이 무과실이었고
1번 볼게요. 병이 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에는 자 추인할래 말래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뭐예요? 침묵은 웬만하면 거절하라 그랬죠. 추인한 거 땡 거절. 그래서 1번에서 틀렸습니다. 바로 답 끝. 밑에 걸 보면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괜히 시간 쓰는 거고. 근데 뭐예요? 침묵은 뭐예요? 추인 거절이었잖아요. 대부분 그죠? 끝이에요. 2번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자 추인의 의사표시는 갑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병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갑에 대해서 했는데 병이 추인이 있는 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철회를 했다. 그때는 병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에 대해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을에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병이 주장할 수 있다. 병은 주장할 수 있고 당연히 3번 을이 갑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은 철회할 수 있다. 그렇죠? 철회 가능하죠. 왜? 병하게 추인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병이 추인 여부를 알기 전까지 추인이 있음을 알기 전까지는 추인 없다고 취급하면 되니까 얘 입장에서는 4번 병에 대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효 예, 원래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장래효가 있는데 무건대리 추인은 뭐예요? 무건대리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는 거 우리가 누차 강조했고 5번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갑은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추인 거절하면 그렇죠?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그죠? 제한 능력자면은 책임이 없지만 이행 또는 손해배상 그죠? 이행 또는 손해배상 무건대리에서 135조에 나오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쉬웠어요. 앞으로 넘어갔네. 다시 51번 가겠습니다.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물권입니다. 물권,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 점유할 수 있고 건물 전세권도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토지도 같이 뭉개고 서 있는 거죠. 지상권 당연히 점유하죠. 저당권은 뭐예요? 누가 점유해요? 소유자가, 즉 설정자가 하잖아요. 아니고 임차권은 이건 채권이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52번 점유에 대한 설명으로 1번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웬만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둘 다 거의 똑같다. 얘네 둘이 차이가 있는 건 어떤 거였어요? 자력 구제, 자력 탈환. 그죠?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2번 취득 시효 요건 점유, 간접 점유 포함된다 그죠? 그죠?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나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99% 같은데 자력 탈환 이런 데서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거하고 또 뭐? 반환 청구를 할 때 간접 점유자는 일단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직접 점유자가 안 받고 못 받으면은 그때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3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 점유 해당을 증명 아니죠. 자, 점유는 뭐예요? 자주 점유. 이거 뭐예요? 추정되잖아요. 그쵸? 추정되잖아요. 그쵸? 얘는 웬만하면 다 추정을 받아요. 추정 받아요. 그쵸?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도 추정이 되고. 그쵸? 4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패소 확정시가 아니라 뭐예요? 소의 제기시. 이거 특이한 조항이니까 이거 무조건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쵸? 무조건 외우라. 5번 양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이며 양도인 등기부 받는데 동일한 사람이에요.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판례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2번은 약간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이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문이 아니라 판례 자체를 좀 떠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강조되던 판례는 아니에요. 기출에서 많이 나오던 판례는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52번 틀렸다고 해도 뭐 사실 이건 난이도는 중입니다. 난이도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53번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에서 기억,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와 불법 점유자예요. 그럼 당연히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배제 청구할 수 있어야죠. 아, 지상권자는 지상권 가지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소유권자는 소유자권 가지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소유권자야 지상권자 앞에서는 소유권자가 뒤로 물러나야 되지만 지상권자 아닌 사람 앞에서는 당연히 소유권자가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니은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상실해버렸어요. 상실했으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해서 소유권이 없어졌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해 배제 청구 불가능하죠. 기억 틀리고 니은 틀려요. 2번이 답이에요. 소유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예방 즉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왜?
아직 뭐예요? 방해 행위는 없어요. 그쵸? 방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방해 행위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손해배상? 손해도 아직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방을 하든지 아니면 손해가 날 때를 대비해서 담보를 해놓든지 라고 하는 거죠. 그쵸? 네,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고. 네. 그래서 여러분 53번 보시면은 니은이 확실하게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은 여러분이 좀 애매하다 싶다 하더라도 니은은 확실하게 틀렸죠. 니은은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으니까 항상 강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이 있는 거 다 제외하고 놓으면 1번하고 2번 기억하고 디귿인 건데 그 중에서는 디귿이 가장 명확하게 답으로 나올 만한 얘기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54번이네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것도 점유에서 초반에 공을 좀 많이 들이는 건데 첫 번째,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자,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점유자의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말하는 잘못을 말하는 그 과실이 없는 한 대가를 보상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구 자체가 법조문이랑 조금 다르게 써놨던 거 이런 식으로 살짝 좀 치사하게 한 거예요. 치사하게 한 거예요. 왜? 법조문 너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그래 법조문에서 토시 하나 틀리게 해가지고 해석론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치졸해. 2번 은비에 의한 점유자. 은비는 평온 공연에서 공연에 대비되는 거죠. 그쵸? 공연에 대비된 거예요. 과실 수취할 권리가 없죠. 당연히 없고. 전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선의 자주라고 하면 뭐예요?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남은 만큼. 그쵸? 전부는 아니죠.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점유물 반환 없이 유익비상환 청구권, 유익비상환 청구권은 반드시 반환을 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은 동시행 관계가 있어요. 동시행 관계 무조건.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 필요비는 뭐예요? 회복자 입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익을 누린 거죠. 청구하는 거죠. 그렇죠? 까다롭게 냈어요. 까다롭게 내가지고 그런 건데 답은 1번. 그래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해당 부분을 공부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만약에 이 부분은 내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래요 했어도 그랬어도 다른 데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60에서 65점까지는 맞출 수 있는 시험이기는 했어요. 물론 얼마나 빨리 멘탈을 회복했느냐에 대한 여지는 있겠지만 민법상 상린관계 보겠습니다. 이런 거 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의미가 없는 문제가 있다고. 의미 없는 문제로 일단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기억.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 피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수인 한도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을만 하면 참아야 되는 거죠. 제거 청구할 수 없어요. 그냥 당연히 들리는 소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려.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풀어서 했을 거예요. 니은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거 강조 안 했습니다. 왜? 우물을 누가 파 요즘에? 2022년 현재 누가 우물 파는 걸 고민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걸 왜 내냐고요, 나는. 아니 요즘에 이번 연도 시험 보시면 제가 강의하는 시험 중에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거. 50년 내 역사를 갖고 있는 동안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제도를 갖고 막 시험을 내지를 않나. 앞으로도 안 될 걸 가지고. 우물 어디다 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물 문제를 왜 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옳은 지문이야. 조문에 있어요. 224조에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처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전항의 공사를 하면은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2m를 또 우리가 왜 외워요? 이거 거리를. 우물은 또 왜 생각을 해야 되냐고요.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처치할 지하시설. 이걸 개인이 만듭니까? 전문 업자들이 만들지? 이걸 도대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왜 물어볼까요? 무슨 마인드일까? 난
의미가 있는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 복잡하게 내는 거, 아니면 해석을 어렵게 해야 되게 사고를 고차원적으로 해야 되게 만드는 그런 문제 내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디귿.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 자연이 흐르는 물을 받을 의무. 이야, 이거는 젊은 층들은 이거 힘들 거예요. 힘들게 풀었을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이것도 조문이 다르게 나와요. 조문에서 221조에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그냥 흘러오는 물을 막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승수라는 것은 물이 내려오는 걸 승계 받으라, 이어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자연적으로 내려오면 받아야지. 자, 보세요. 내가 여기 토지를 갖고 있고 이 토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는데 여기를 막아버려요. 막아버리면 여기가 잠기겠죠. 침수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물은 흘러내려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기 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이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지에서 저지로 갈 때는 여기를 또 내가 막아갖고 물 못 내려가게 해서 얘네가 물을 못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걸 그냥 놔두라는 거지, 뭔가 뭐 길을 뚫으라든지 파이프를 하라든지 그런 취지의 규정이 아니긴 해요. 그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는 217조에 나오는데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항,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수인 의무가 있으면 뭐요? 제거 청구 못하게 되는, 그죠? 인용, 수인, 참을 수 있는 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라 그러면 뭐예요? 피해 제거 청구 못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또는 언어적으로 생각해서 푸셨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데, 근데 진짜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냈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문제를 내야지. 그러니까 그 지식을 알므로써 이게 그 직업에 또는 그 삶에 도움이 되게 내야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출제위원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출제위원이 되면은 또 저도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나갈 수도 있죠. 56번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설명. 자, 보겠습니다. 여기도 어려워요.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함정 지문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등기가 아니죠. 뭐예요? 완납이죠, 완납. 그다음에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즉시 취득. 무주의 부동산은 뭐가 돼요? 이거는 국유가 됩니다. 그래서 국유기 때문에 국유인, 즉 타인 소유예요.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취득하려면 즉시가 아니고 점유라도 해야 돼요. 20년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3번,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자,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물권 변동 자체는, 그것은 취득 시효의 경우에는 등기함으로써가 맞아요. 근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이전 등기를 한 이유가 아니라 소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247조에 있어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그 규정을 낸 거예요. 이제까지 나오지 않던 규정 갖고 또 냈어. 와, 이걸 왜 하나? 이렇게. 물권 변동 시기가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보던 거에는. 뭐 그래도 뭐 그렇다 칩시다. 왜? 4번 보면 되잖아요. 타인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 안 되죠. 단독 안 돼요. 다른 사람 토지와 매장 발견한 자가 함께. 5번도 보면 돼요. 타주 점유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시효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주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주 점유는 분명해야 되죠. 타주 점유는 안 된다. 없다니까 5번이 맞네. 그렇죠? 시효 취득의 개념을 알면 5번이 답인 건 알아요. 그럼 3번은 뭐예요? 세모. 이런 거 우리가 세모 지문 하라는 얘기예요. 함정은 팠는데 이런 거는 함정 지문은 있는데 세모 지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것도 저는 많이 맞추셨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래도 틀린 분들이 있었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57번 공동소유입니다. 이것도 난이도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어렵긴 했는데, 그러니까 중상 난이도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답이 노출된 문제였어요. 볼게요. 공유자끼리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의 처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지분 양도할 때는, 지분을 교환을 하든 돈을 주고 팔든 아니면 자기들끼리 바꾸든 남들한테 주든, 그건 뭐예요?
그냥 그거 자체를 자기들끼리 파는 거잖아요. 그죠? 공유자는 다 공유자가 바뀌고 말고 간에 상관없어요. 그렇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없어요. 그렇죠? 주관적인 공동관계, 공유자들끼리의 공동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분 단위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57번에 1번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 포기했어요. 포기했으면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잖아요. 그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죠.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죠. 그쵸? 하지 않아도 땡. 3번 보겠습니다. 합의자 중 한 명은 다른 합의자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합의의 경우에는 뭐예요? 공동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동 사업하는 사람. 그렇죠? 의기투합한 사람인데 중간에 내가 나가고 딴 사람 집어넣으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단독으로 안 돼요. 4번 합의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말소를 구하는 소송 이건 뭐예요? 보존행위죠. 합의물도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합의물의 보존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총유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그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5번 법인 아닌 종중이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사람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건 뭐예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인 거지 토지 자체의 처분이 아닌 거죠. 그죠? 토지 자체의 관리 처분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뭐예요? 다른 별개의 채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유물과 상관없습니다. 총유물 자체가 아니에요. 중개수수료 약정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자체는 중개수수료는 중개계약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채무인 거죠. 그렇죠? 총유물 자체가 아니라 별개 채무다라는 거고 58번 한 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한 방에 다 되는 거. 한 방에. 일부,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다 된다 그랬죠. 용의권은 뭐예요? 일부 쓰고 일부 남겨놓는 거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점유도 가능해요. 근데 저당권은 안 돼요. 저당권은 안 돼요. 네. 저당권은 일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담보할 거예요. 그렇죠? 일부를 어떻게 경매 넘길 거예요.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우리가 저당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증축을 했어도 증축된 부분은 뭐예요? 전체 건물의 한 일부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따로 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건물의 일부도 원칙적으로 저당의 독립적 목적이 안 되고 한 필의 토지의 일부도 저당의 독립적 목적이 안 된다. 이거는 여러 번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고 59번 길죠? 길고 그림 좀 그려야 됩니다. 2019년 8월 1일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 X 토지의 근저당권 최고액 2억 5천짜리를 취득하였다. 자, 그러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을이 채무자죠. 을이 채무자예요. 을이 채무자고 그다음에 갑이 뭐예요? 1번 근저당권이고 이게 19년 8월 1일에 얼마야? 2억. 그다음에 최고액은 2.5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0년 7월 1일에 병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1억에다가 1.5억짜리 요게 최고액들입니다. 그래서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이 2022년 6월 1일 X토지에 관해서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근저당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억 22년 6월 1일 즉 이때는 뭐예요? 신청시죠. 신청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확정되지 않는다. 그쵸?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언제 확정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완납시라 그랬잖아요. 갑은 완납시. 병은 자기가 신청했을 때 6월 1일에 확정이 돼요. 근데 갑건은 완납시가 되죠. 그쵸? 기억은 맞아요. 기억 맞고 니은 갑에게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 그쵸?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쵸? 경매 신청이 돼버렸으면 압류가 들어갔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쨌든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 거라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 그렇죠? 우리가 근저당권이 아니라 저당권은 1년분의 지연배상까지만. 그렇죠? 1년분의 지연배상까지만이 일반 저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저당은 기간 한정 없이 그것 넘어서는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액 범위라 그랬죠? 담보되지 않는다? 담보되죠. 그렇죠? 니은 틀렸어요. 니은 지워. 디귿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적 없고 X 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자 X 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습니다. 3억 원에 경매되었으면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의 최고액이 2억 5천이야. 2억 5천. 2억 5천은
일단 갑이 챙겨가죠. 갑은 일단 2억 5천 챙겨가고 나머지 5천은 그 다음 순위자인 얘가 1억 5천 범위 내에서, 그렇죠? 자기 최고액 범위 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3억 변제 못 받습니다. 3억 중에 2억 5천은 갑이 가져가고 5천은 병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뭐예요? 갑과 병은 더 이상은 담보가 없는 거죠. 담보 없는 무담보 채권자죠. 그렇죠? 3억 원을 변제받는다. 3억 원. 3억 원은 어떻게 받아? 2억 5천밖에 못 받지.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기억. 문제가 길었고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죠. 사례형으로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제끼라고요. 다 풀고 나서 남는 시간에 풀으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풀었다, 나 시간 없어서라도 못 풀었다 그랬으면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0번.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 우선 변제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토지와 건물은 서로 별개죠. 다른 물건이에요. 어나더 물건이에요. 그럼 뭐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저당권 설정된 후 유류 저장 탱크,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토지에 부합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합물과 종물은 설정과 선후에 상관없이 원래 주물의 범위에 다 포함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원칙.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부합물과 종물 다 들어가야 돼요. 부합물이니까 니은은 맞고. 디귿. 압류 이후에 발생한 차임, 압류 후 과실. 압류 전의 과실은 설정자가 취득을 해서 쓰는 거지만 압류 후의 과실은 뭐예요? 요거는 우선 변제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리을.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전세권자가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은 뭐예요?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죠. 그렇죠? 별개의 물건은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3번 니은 디귿입니다. 이 정도는 맞춰줬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억, 리을 이게 아닌 거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디귿이 문제일 수 있는데 항상 뭐예요? 압류 후에는 과실을 가져간다 그랬죠. 이것도 여러 차례 강조했었던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61번인데 61번까지는 뭐 그래도 난이도가 괜찮아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이 없다.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죠.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물상 대위가 없죠. 근데 여기다가 함정을 팠어.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그렇죠? 과실 수취할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능해요. 근데 이걸 몰랐어도 잘 모르겠는데 싶었어도 3번 볼까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 담보로 제공? 남의 물건을? 4번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채무자한테 압박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된다 그랬죠. 유치권 성립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5번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아니 왜 필요비를 상환 청구하지 못해? 오늘 왜 자꾸 필요비 못한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맞추기 쉽게 해주라고. 필요비는 항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1번, 3번, 4번, 5번이 너무 대놓고 틀렸어. 그렇죠? 2번이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다, 모호하다 싶었다 하더라도 1, 3, 4, 5번으로 풀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2번. 이런 거 풀면 안 돼요. 이런 것도 풀면 안 돼. 일단 길기도 길지만 난이도도 그렇고 풀면 안 돼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냥 중간에 아예 모르겠다 넘겨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볼까요? 을소유 토지 위에 을의 성낙을 얻어서 신축한 병소유 건물. 에이? 을소유 토지, 병소유 건물? 애시당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그렇죠? 항상 뭐예요? 법정지상권 나오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고 했었는데 이건 동일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승낙을 얻다 하더라도 동일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건 안 돼요. 니은은 뭐 맞겠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을소유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공유했다. 이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유한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됐다가 실행 경매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때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 공유일 때는 토지가 단독이고 그 중에 일부가 포함된 건물 공유일 때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토지가 공유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 있는데
그걸 몰랐어도 지금 기역은 완전히 아니니까 니은은 분명히 들어가겠지 뭐. 디귿만 보면 돼요.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미등기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자 그러면 을 소유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미등기 건물 이거는 을 소유잖아요. 토지는 갑 소유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대지가 경매돼요. 건물에 대한 등기 전에 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얘는 아직도 미등기야. 대지가 경매됐어요.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을은 지금 건물 소유자예요. 아직까지는. 을이 원시 취득한 사람이고 갑은 등기 못 받았고 매매 계약했는데 등기 못 받았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잖아요. 디귿 틀려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근데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틀렸어도 제가 뭐라고 안 해요. 63번 지역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요역지와 승역지 개념이 있는데 요역지는 일부가 안 되죠. 승역지가 일부라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승역지가 일부라도. 네. 1필의 토지 일부가 필요로 하는 땅?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 지역권 성립 안 해요.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이 이전돼야 되는 거고 지역권의 존속기간 영구 무한으로 약정 가능하죠. 아니 지상권도 가능한데 뭐 지역권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죠? 지역권은 더더군다나 뭐예요? 지상권처럼 남의 땅 점유도 안 해요. 그렇죠?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한 자에게 반환 청구? 지역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5번 요역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역권에서 항상 제가 강조했는데 뭐였어요? 공유자 중에 한 명만 지역권 갖고 있으면 무조건 모든 사람이 지역권 갖고 있는 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 명만 갖고 있으면 모두 갖고 있게 되고 없애고 싶으면 무조건 전부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역권 소멸하게 해봐야 나머지 다른 지분이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상 지역권은 항상 전체를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한 명만 갖고 있으면 다 갖게 된다는 거죠. 한 명이 지분 소멸을 시켰어도 나머지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지역권 유지가 되는 겁니다. 63번 있고요. 64번 볼게요. 토지 전세권. 이것도 틀렸어도 뭐라고 안 하는 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나오던 데가 아닌 데서 나왔어요. 토지 전세권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최장 10년, 장기 10년. 그렇죠? 토지 전세권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1년으로 한다? 1년으로 들어가 있는 최단 기간 있는 건 토지가 아니라 건물.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죠? 토지 전세권 갱신 가능하고 갱신 계약하는데 어쨌든 최장 10년. 요거는 맞아요. 그렇죠? 3번이 맞아요. 4번. 임차인과 달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자,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전세권에게 그대로 유출을 해요. 누가? 대법원이 판례로서. 판례 지문이에요. 인정됩니다. 근데 요거 우리가 잘 몰랐죠. 잘 몰라요. 잘 공부 안 하던 판례예요. 그 다음에 5번 토지 전세권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이거는 토지가 아니라 이것도 건물. 그래서 64번도 답은 3번인데 3번은 좀 깔끔한 지문이긴 한데 1, 2, 4, 5번이 좀 지저분해요. 예, 지저분하긴 한데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토지 전세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까지 깊이 보진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저도 별로 강조 안 하고 이거는 우리가 안 풀어도 되는 상인 문제입니다. 65번. 아 이것도 너무 길다. 그죠?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편지는 9월 14일 발송되어 2022년 9월 16일 을에게 도달되었습니다. 기억 9월 23일. 자, 9월 16일 도달했는데 이후에 철회했어요. 그러면 철회? 못하죠. 불가능하죠.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억은 틀려요. 이번엔 틀린 것을 고르래요. 와, 이것도 아까는 옳은 것 고르랬다가 지금은 틀린 것 고르랬다가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을이 9월 20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2일에 도달한 경우 자 도달했으니까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효력 발생하는 건 22일이지만 계약의 성립일은 격지자 간의 계약은 발송시 승낙 발송시로 하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2일에 성립한다? 아니고 20일에 성립하죠. 20일에 성립하죠. 그래서 니은도 포함. 디귿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즉 조건 가한 승낙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예요?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디귿은 O 지문이니까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빠져야 돼요. 디귿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디귿이 빠져야 돼요. 틀린 지문만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문제도 그냥 뭐 여러분, 사실 풀려면 풀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넘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다 보고 나서 시간 남으면 풀으라고. 그렇죠?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해도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제가 누차 강조한 쉬운 내용이긴 한데 이런 거는 전략적으로 뒤에서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동시행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자, 권리금과 관련된 건 동시행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권리금은 무조건 아니에요. 니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면 말소 의무와 반환 의무 중에선 얘가 선, 얘가 후라 그랬죠. 그렇죠? 얘도 동시행 아니에요. 답은 디귿.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로 인하여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이전 등기 의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그래서 등기는 공유 등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A, 여기는 B가 갖고 있을 때 뭐예요? A가 B에게 자기 요 부분에 대한 지분을, B가 A에게 요 부분에 대한 지분을 각각 주는 것은 당연히 동시행 관계죠. 그렇죠? 이것밖에 없네요. 66번은 쉽고,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유상 쌍무 계약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잘 알죠? 그렇죠? 자,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입니다. 수익자 아닙니다. 수익자는 당사자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는 해제권을 가지지 못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당시 수익자가 특정돼요? 계약 체결 당시 수익자가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요약자가 자기가 원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기존의 낙약자, 기존의 거래처한테 야 이제는 법인한테 그거 갖다 줘라. 그 물건 갖다 줘라. 재료 갖다 줘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법인은 아직 설립하기 전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할 수 있죠. 4번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즉 요약자가 낙약자한테 돈 안 주면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물건 안 주겠지 당연히. 그렇죠? 4번이 맞아요. 5번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해지는 뭐예요? 법이 부여한 권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채무불이행을 당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행을 당했으면은 즉 해제권 행사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합의 해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전부 다 강조를 드렸던 사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8번 넘어갈게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으나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매매는 했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대요. 즉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기억.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고 없이, 최고 없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당장 어느 날 그 특정한 날짜 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이행 불능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인 거지. 일반적인 이행지체는 별도의 최고가 필요합니다. 해제할 수 있다. 땡 틀린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또 틀린 거 물어봤어. 와, 조잡하다 조잡해. 그래서 기억은 포함돼야 되고 니은 볼까요? 갑이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X토지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복귀한다. 그쵸? 말소하기 전에도 뭐예요? 물건은 먼저 복귀한다 그랬죠. 니은은 맞고. 디귿. 을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즉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러면 제3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잖아요. 이 제3자 보호 규정은 심지어는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랬죠. 다른 조항들은 합의 해제 적용 안 되는데 제3자 보호 규정만큼은 합의 해제에도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규정에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병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디귿 틀렸고 답은 틀린 거 디귿 포함하면 4번까지. 그래서 68번에 4번이었습니다. 68번도 약간 길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나중에도 풀어줄 수 있었을 것 같고 69번 틀렸으면 큰일 나죠.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인 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현상 광고 계약.
계약금 계약, 대물 변제 계약 이런 것들만 있다 그랬잖아요. 매매는 뭐예요?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 교환 계약은 유상 계약이죠. 그렇죠?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증여 계약은 낙성 계약 맞고요. 도급 계약은 이것도 낙성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은 현상 광고, 계약금, 대물 변제 이거밖에 없어요. 임대차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임대인도 임차인도 각각 채무를 부담하죠. 그렇죠? 힘들게 가다가 한 번씩 쉴 타이밍을 줄 때 화끈하게 쉬어 주셔야 됩니다. 70번은 난이도 상. 매매 일방 예약이에요. 매매 일방 예약. 예약 완결권의 문제입니다. 예약 완결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읽어보고 대충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의리 예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예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근데 이거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나중에도 풀려고 할 필요 없고. 2번 의뢰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인 건 맞는데 20년 약정했으면 20년이고요. 단축되지 않아요.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제척기간이 10년인 거지. 이렇게 정한 게 있으면 정한 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의리 가진 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예약 완결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가등기 되어 있는 예약 완결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태로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예요. 4번 의리 완결권 행사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에 관해서 갑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대해서 이 기간은 뭐예요?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직권이에요. 직권사항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 범위에서 배웠어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5번 의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예약 완결권은 뭐예요? 일방 예약이잖아요. 일방 예약. 일방 예약이니까 승낙 필요 없죠. 그렇죠? 매매 예약은 효력이 승낙 없이도 발생한다. 그래서 5번은 틀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근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 매매 일방 예약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환매는 더 많이 나오지만 예약은 잘 안 나오죠. 그렇죠? 71번 권리 하자에 대해서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악의에게 대해 인정되는 권리 뭐냐? 권리의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대해서 해제권은 악의의 경우도 인정되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의에만 인정되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대금 감액 청구권이 선악 불문하고 되고 나머지는 선의자에게만 되고. 그다음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이 있는 목적물에서는 소유자가 즉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 어때요? 매도인이 잘 갚겠지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선악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선악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뭐예요? 저당권은 설정돼 있는 걸로 전제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해제권 가능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아요. 근데 리을은 보세요. 목적물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미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서 매수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됐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경우는 뭐예요? 설정된 걸 알았던 데 입장에서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뭐예요? 용의권이 있으니까 내가 못 쓴다라는 걸 전제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땅에 지상권이 있는 땅을 내가 사면서 내가 땅을 사기 위해서 샀다, 쓰기 위해서 샀다, 건물 올리기 위해서 샀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걸 알았던 사람이라면 거래를 안 했겠죠. 그렇죠? 악의자는 이때는 보호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권 등 용의권의 경우에는 선의만입니다. 그래서 리을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면 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이 5번이네요. 아이고. 기억, 니은, 디귿 5번이네요. 5번으로 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물론 난이도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스타일이랑은 좀 다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던 게 볼 때마다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표 그려가면서 한 번 더 정리해라. 표 그리면서 정리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만약에 표 그릴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맞출 수 있었을 거야. 네,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럴 시간이 없었겠죠.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 문제 이 페이지 보세요. 68번, 71번, 74번, 75번 계속 박스가 나오는데 언제 그걸 다 그리고 하고 앉아있어. 마음 급한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탓하지 않습니다. 72번 볼게요. 환매입니다.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죠. 그리고 등기가 돼야 대항할 수 있고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특약도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환매 특약도 상실한다. 당연하죠. 그렇죠? 부 같이 나가는 거 이것도 맞고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그렇죠? 즉 환매할 때까지 최초 매매 계약 시부터 환매권을 행사할 때까지 있었던 서로 취득한 과실과 이자는 그거는 각각 퉁친 거예요. 그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5년으로 하는 거 이것도 조문에 있는 거고요. 환매 기간을 정했는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 환매권을 행사했어요 지금. 행사를 해버렸어요. 환매권은 오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행사하자면 소멸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채권이잖아요. 별도의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렇죠? 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0년이에요. 10년. 근데 만약에 환매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한 사람이 이것을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애초에 소멸시효에 흐르지가 않죠. 그렇죠? 몇 년이 지나도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 네. 문장은 잘 읽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어디선가 틀렸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렇죠? 네, 환매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왜? 청구권을 왜 환매기간 내? 환매권하고 환매권에 의해서 발생한 청구권은 별개에 걸린다. 그렇죠? 73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부속물은 항상 건물에서 나오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토지에서 지상물, 토지에서 차임, 유익비, 필요비 다 되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74번부터 또 박스가 나와. 아이고, 박스 문제가 적당히 나와야지 너무 많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난이도가 폭증하는 것 같이 체감이 되는 경향이 생겨요. 이번에 그랬습니다. 거기다 얘는 또 틀린 거 고르래. 앞에서 옳은 거 고르랬다가 틀린 거 고르겠다가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스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참. 기억 볼게요.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돈을 줬었다라는 거. 임차인이 당연히 자기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은 뭐 해야 돼요? 처음에 보증금 줄 때 보증금 들어가면 영수증 받아야죠. 그렇죠? 이건 맞아요. 그래서 기억 빼. 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아, 그쵸. 보증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증금에서 까세요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깔 수는 있겠지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임 지급 거절하면 채무 불이행한 거죠. 그쵸? 이기에 차임 지급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 맞아요. 3번. 답은 3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 점유이므로 적법 점유? 과연? 지금 임대차가 종료했잖아요. 원칙적으로 종료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점유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만 이건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적법 점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사용 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당이득 반환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일반 임대차.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일반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종료한 상태에서 뭐예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 뭐예요?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종료 안 됐으니까 차임 지급 의무가 그대로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종료됐고 차임은 안 내지만 부당이득 반환하고 실질적으로 돈 내는 건 똑같은데 월세 내는 거 월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는 건 똑같은데 근데 그 근거가 하나는 부당이득이고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부당이득은 아니다. 왜? 임대차가 존속 중인 걸로 취급을 해주니까요. 법에서. 그렇죠? 그거 제가 강조 드렸으니까 74번 어렵지 않을 거고 기억 니은 이 맞다라는 얘기 이거는 이게 맞는 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75번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쪽으로 가야겠다. 75번. 지문 문장의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길기도 하고 난이도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셨을 거고 이것도 여러분 틀렸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기억,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 여러분 다가구주택은 알고 있죠? 그렇죠? 공법에서 배웠겠죠? 어쨌든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나중에 건축물 대장상 이것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기존 대항력은 뭐예요? 상실하지 않게 유지되는 그렇죠? 임차인의 대항력은 가급적 존속시키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기억 맞아요. 니은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이거 저희가 중간에 한번 봤었잖아요. 이런 판례도 있다고. 왜? 뭐라 그래요? 주택의 임차인은 결국엔 주택에 바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만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땅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집을 깔고 앉아 있지만 그 집 밑에 있는 땅도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 임차인은 결국은 토지 임대차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대지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요 판례 제가 많이 강조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중에 생각하신 분들, 제가 회독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요걸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려운 지문이니까 제가 틀렸어도 뭐라고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기역, 니은 둘 다 있고. 디귿 볼까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자,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소유권이 양도돼서 양수인에게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민등록 이전하면 뭐예요? 대항력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대항력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임차인 이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지 기존에 있는 채무가 소멸하진 않죠. 채무는 언제 소멸해요? 돈을 갚아야 소멸하죠. 아니면 소멸시효 지나버리거나. 그렇죠? 소멸하지 않아요. 디귿이 틀린 거예요. 답은 3번. 요거 되게 애매한 거.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는. 그걸 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72번에 5번 지문도 그랬고 75번에 디귿 지문도 그렇고 그렇죠? 권리가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그 권리가 어디에 붙어있는 어떻게 발생한 뭐와 일치하는 권리 동일한 권리냐 다른 권리냐 별개의 권리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권리는 반환 채무는 소멸 안 하죠. 그러나 대항력을 상실했을 뿐이죠. 우선 변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민등록 이전했으면 그것도 상실하겠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채권자 채무자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보증금은 받아야지. 이사 갔어도 보증금은 받아야죠. 부득이하게 이사 갔어도 보증금 받을 권리는 있어야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남의 보증금 뺏으면 어떻게 해? 그것도 법에서. 76번 이런 거 안 풀어도 돼요. 네. 이런 거 안 풀어도 돼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X 소유의 상가 건물의 1층 점포를 분식점을 하기 위해서 2022년. 자 보세요. 이게 나는 이걸 문제를 뭐 이따위로 내나. 보세요. 상가 건물의 1층이 있는데 비쌀 수 있지. 근데 분식점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 6억 원, 차임 100만 원. 아니 분식집 하는 사람이 보증금 6억을 드린다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 분식이 단가가 뭐 얼마나 된다고? 어? 술집도 아니고. 하여튼 보증금 6억에 차임 월 100이면 뭐예요? 100만 원 곱하기 100은 어떻게 돼요? 10억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10억 더하기 6억 하면은 16억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초에 적용 대상에서 적용에 있어서 세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보증금이 크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 큰 환산 보증금이 크게 되면 기역처럼 대항력 조건은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우선 변제력은 인정을 못 받죠. 그렇죠?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력은 안 된다. 왜? 우선 변제력까지 줄 만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역은 맞고 니은은 틀리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이렇게 풀기가 힘들지. 그렇죠?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 제한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으면서 이거 제가 엄청 강조했죠. 새로 생긴 법이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법이니까 이거 나올 수 있다고 엄청 강조했죠. 그래서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5라는 건 알아주셨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 4번, 5번 중에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환산보증임금이 크다 해도 대항력은 인정되죠. 그렇죠? 대항력은 인정되죠. 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너 나가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선 변제력을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아, 6억이 있으면 상가를 사겠다. 분식점 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상가라 그러면 6억 있으면 그냥 사겠다. 나라면. 예.
저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세종이 그렇게 비싼가요? 혹시? 제가 몰라서. 시골 살아가지고 세종이 그렇게 비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까지 그 살던 지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6억이면 그냥 아예 사요. 77번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풀지 말든지 이렇게 긴 거 안 풀어도 돼요. 아니면 상식으로 풀든지 이거는 지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상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기억,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 동의 없이 1인이 독점적으로 공용 부분은 공유하는데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해요. 근데 얘도 뭐예요?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청구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공유해서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도 청구할 수 없다예요. 없다. 같은 법리로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빼고 니은은 맞겠죠. 뭐. 일부가 정당한 거전 없이 공용 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면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그렇죠? 공유자가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썼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 맞죠? 디귿. 이게 문제인데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교육이 없더라도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유효한 교육이 없더라도 뭐예요? 공용 부분 쓴 사람이, 사용한 사람이, 그리고 공유자가 관리 책임이 있는 거고 당연히 사용한 사람이 쓰는 게 맞는 거죠. 같이 썼으면 같이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공유물은 공유자들이 같이 관리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공유자들이 같이 관리 보존 안 하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안 한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가 너 나한테 지분 넘겨라 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 이것이 답이에요. 이거는 집합건물법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공유 문제예요. 공유 문제. 엄밀하게 말해서 공유 문제. 근데 집합건물법 가지고 조문 가지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내버리니까 여러분들 뭐 판례 가지고 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랬던 것뿐인데 상식을 갖고 풀었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8번 볼게요.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있죠. 제3자가 설정되면 얘를 뭐라 그래요?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귀속청산에서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했다. 그러면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이거 항상 봤던 건데, 그쵸? 3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차용물의 반환. 그러니까 빌린 돈 갚는 거에다가 쓰는 거지. 뭐예요? 공사 대금 채권 이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여러 번 지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 채권과 함께 담보권과 피담보 채권을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채권도 양도할 수 있고 물권도 양도할 수 있죠. 그렇죠? 돼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 청구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쉬운 문제. 이건 쉬운 문제. 그렇죠? 가등기 담보권 마찬가지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태로 양도하면 되겠습니다. 79번도 어렵지 않아요. 이건 풀었어야 돼요. 이거 79번까지는 풀었어야 돼. 80번이 정말 쓸데없는 문제 나와서 그렇지. 갑은 조사 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은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받아 병소유의 X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자, 보실까요? 갑과 을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을이 직접 매수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매도인이고요. 이거 뭐예요? 계약 명의신탁이죠. 항상 제가 어떻게 그래요? 병이라는 매도인이 있고 을이라는 매수인이 있고 갑이라는 배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갑과 을의 약정은 무효 맞고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병이 몰랐어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을은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는 게 맞고요. 즉 정당하게 권리자로부터 바로 이어받습니다. 3번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토지는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뭐가 부당이득이에요? 매수 자금이죠. 자금이 부당이득. 4번 갑은 을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유치권 행사 안 되죠. 그렇죠? 이 부당이득 반환 하고 땅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걸 사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서 생긴 거지 물건에 기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5번 을이 정에게 X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이 약정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토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을로부터 취득한 정은 뭐예요? 선악을 불문하고 그렇죠? 선악 불문하고 취득한다 그랬죠? 5번이 틀린 거죠. 선악 불문하고 제3자 취득한다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일 쉬운 포인트. 그래서 여기까지 맞춰주셨어야 돼요. 80번 이런 거 풀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그래. 이것도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아까 우물 문제도 그렇고 몇몇 문제가 있어요. 한 4-5개 정도 있는데 그 문제랑 이 문제 80번 문제 이게 제일 짜증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내야 되지? 이걸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 2번이에요.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이건 맞아요. 1번은 알죠. 구분 소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관리인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구분 소유자인 관리인도 있을 수 있고 구분 소유자 아닌 관리인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이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는. 3번 보면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에 결의를 요하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위원회 이거 공부 안 하죠. 공부 안 해요. 예. 이게 10인 이상이냐? 이것까지 외워야 되느냐? 모르겠어요. 4번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이거 없어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안 돼요. 왜냐면 관리인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회에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결의하는데 자기가 끼어들어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게 정해놓긴 했어요. 법에 있어요. 법에 있는데 그렇다 쳐. 5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어디 나오냐면요. 시행령에 나와요. 집합건물법도 아니고요.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나와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법률이 아니고 법령상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떤 놈이 내나 진짜. 야, 민법 공부하고 민사특별법 공부하는데 민사특별법에 달려있는 시행령 가지고 공부하라고? 주택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 계산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금액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는 나름대로 공부하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까지 몇억 몇천까지 뭐 아니면 몇천 몇백만 원까지 준다 이거를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외우진 않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도 서울만큼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외워달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문제 잘 안 나왔잖아요. 근데 시행령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한 관리위원회 위원 주변에서 몇 명이나 봤어요. 이걸 왜 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의사결정하는 그 회의까지도 왜 고민을 하고 앉아있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배움도 짧고 연륜도 짧고 예, 지위도 낮고 예, 별거 아닌 사람이니까 저는 모르겠죠. 그냥 일개 강사 나부랭이 불과하니까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가르치라고 해도 절대 이런 거 안 가르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틀렸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문제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상식적으로 내야 돼요. 필요한 지식을 내야 되는 거 또는 사고력을 묻는 거 이런 걸 내야 되는 거지. 필요한 지식도 아니고 사고력을 묻는 것도 아닌 이런 문제가 자꾸 출제되면 안 되는데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좀 이례적인 그런 출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뭘 의도하는지 뭐 나름대로 의도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출제에 의미가 있는 거는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해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봤을 때 한 15개 대회 그래서 한 14개에서 16개 정도 14개에서 16개 정도 14개에서 16개 정도 틀렸다라고 하면은 14개 틀리면 65점에서 60점 요거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점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정말 여기에 대해서 올인해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65에서 한 70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까지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험 시간 안에 문제량을 다 읽어봤을 가능성도 제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좀 치사하게 나고 치졸하게 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고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공부하는 것도 고생이었는데 시험 보는 게 더 고생이었어요.
공부하는 게 고생한 만큼 시험은 덜 고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출제인데 하여튼 이거는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을 하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기서 혹시나 이번 시험에서 결과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내년 시험을 이 시험을 모델로 해서 이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맞출 수 있는 것도 못 맞추게 돼요. 그렇죠? 아무리 이 시험에서 안 좋게 냈어도 우리가 늘상 강조하는 걸로만 65에서 60점, 60에서 65점이 나옵니다. 늘상 강조하는 시험 문제들 가지고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즉 항상 강조드리는, 항상 여기는 봐라, 여기는 최소한 봐라, 여기는 무조건 알아라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그래도 합격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뀌지 않는 한 합격 점수 맞추는 것은 우리 모두공인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공부 방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한 번 더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지금 스스로에게 부족한 부분만 더 꽉꽉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괜히 범위를 더 늘리진 마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험 이렇게 어려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합격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제가 축하를 드리고 또 앞으로 그분들이 더 목표하신 큰 어떤 성취를 거두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결과 발표 안 왔으니까요. 그래도 좀 기다려 보시고 좀 초조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뭐 복수부 정답이 인정되거나 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다려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예. 이미 지난 시험은 더 이상 많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앞으로 공부해야 될 일들을 더 집중해서 이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이제 해설 보시면서 화내고 문제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 한번 같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털어버리시기 바라고요. 다음 연도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